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5월 22일 목요일 우리 주식시장은 전날 밤 미국 금융시장 불안 영향을 그대로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그에 따른 국채금리 급등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어제보다 1% 넘게 떨어지며 2,590선으로 내려왔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717.67에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의 환율 협상에 대한 경계감인가요? 오늘 더 떨어지면서 6개월여 만에 최저치인 1,381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7.6도. 며칠 전만 해도 저녁마다 왜 이렇게 춥지 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저녁에도 그냥 시원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 충분히 드시고요.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네 사람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김금님께서 어디 이제 목소리가 익숙해졌어요? 목소리도 시원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좀 쿨합니다. 예, 우리 이제 친해진 거예요. 네, 최아영님께서 오늘 타방송사 퀴즈에서 스트레스 DSR 나왔어요. 어제 어방목에서 퀴즈 나온 건데 컨닝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다 그렇게 아이템 서로 돌고 도는 거죠. 예. 거기 타방송사에도 이렇게 정답 맞추셔서 상품 타셨나요? 네. 1319님 퇴근길에 들으신다고 피로가 싹 가시는 노래 최고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보다 퇴근이 조금 이르신데 부럽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주간 키워드로 키워드 보면서 경제 이해력 한번 높여보고요.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죠. 꼬꼬무로 브랜드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알아봅니다.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꿀벌의 생존까지 위협을 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꿀벌 보호단체 비와일드와 영국 레딩 대학교가 함께 연구한 이 보고서에는 꿀벌 수를 감소시킬 새로운 위험 요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푸틴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두 나라의 광대한 농경지가 파괴되면서 꿀벌들의 수분 활동, 즉 꽃가루를 다른 꽃으로 옮겨 번식하고 씨앗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작은 꿀벌의 생존까지 신경 써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꿀벌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가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꿀벌은 꽃이 피는 식물의 90%, 우리가 먹는 주요 농작물의 75% 이상을 번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 오이, 커피도 꿀벌이 꽃가루를 잘 옮겨준 덕분에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꿀벌이 농작물 생산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한국에서만 연간 약 6조 원에 달합니다. 즉 식물의 번식을 도와 생태계를 유지하고 먹이 사슬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꿀벌이라서 이들이 사라지면 식량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을 넘어 지구 생태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기후변화는 인간뿐 아니라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언급됐는데 급격한 기온 상승과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날씨는 계절의 리듬을 망가뜨려 꽃이 제때 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사용은 꿀벌의 방향 감각을 파괴하고 기억력을 잃게 하는 치명적인 도구로 꼽혔습니다. 개체수가 급감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란 분석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나무를 열심히 심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외의 주장도 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고민하지 않고 한 종류의 나무만 많이 심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계절별로 다양한 꽃이 피는 나무를 적절히 심어야 1년 내내 꿀벌이 먹이를 얻을 수 있고 생물의 다양성이 보존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은 작은 꿀벌 한 마리의 생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죠? 이상 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네. 맞아요. 비트코인 지금 역대 최고가 다시 경신했죠? 네, 오늘 오전에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개월 만에 신기록을 깬 거고요. 지금도 그대로 11만 달러 언저리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밤에 미국 증시나 채권이 모두 가격이 약세를 보여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좀 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좀 조정을 강하게 받기도 했는데 다시 상승세를 탄 이유는 뭐예요? 비트코인은 1월 이후에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고 이래서 7만 4천 달러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부터는 반등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뉴스들이 추가가 되면서 시세를 달구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죠? 일단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고객들이 은행 계좌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자산을 구매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텍사스주 하원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보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고요. 또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킨 거, 이것도 호재가 됐습니다. JP모건 CEO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온 사람인데 네. 의외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생각이 아예 바뀐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흡연할 권리는 뭐 인정하겠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문제가 많지만 고객들이 구매할 권리는 인정하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은 어뉴스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이제 주로 달러를 기반으로 이제 1대1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뭐 1달러의 1테더 이런 암호화폐인데, 지금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 같던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담보와 관련된 요건을 강화를 하고요. 네. 또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해서 좀 이런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보통은 규제가 생기면 싫어하시는데 코인 쪽에서는 없던 규제가 생기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당한 금융의 수단이다, 좀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미국에서 얼마나 뭐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느냐, 뭐 금융 상품과는 어떻게 좀 다른 독립 범주로 사용이 되느냐가 앞으로 좀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때마침 또 오늘이 코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재미난 기념일인가 봐요. 네, 코인 업계에서는 해마다 5월 22일을 피자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히 15년 전입니다. 2010년 5월 22일에 비트코인이 실물 거래 수단으로 사용된 첫 번째 사례가 나온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트코인이 거래가 된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 생긴 건 2009년인데요. 지금은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만 네. 탄생 당시 초창기에는 이제 중앙은행의 법정화폐를 대신하는 결제 수단으로서 이제 가능성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거래에 활용하려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어졌는데요. 이때 미국에 있는 한 프로그래머가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나한테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을 시켜주면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네.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진짜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정말요? 네, 이 피자집에 대신 주문을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요. 네. 이 피자 2판을 배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실제로 1만 개를 받아간 거예요? 네, 진짜로 받아갔고요. 이게 피자데이로 기록이 돼서 매년 오늘이 되면 코인 거래소들이 피자 경품도 뿌리고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좀 일종의 놀이랄까요? 좀 그렇게 소비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피자 2판 거래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가격은 얼마였어요? 2
판에 41달러였습니다. 41달러. 네. 그러면 만약 그때 받은 그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시세로 그 10,000개는 대체 얼마인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각에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한 개가 1억 5천만 원 하고 있거든요. 네. 1조 5천억 원 내고 피자 2판 드신 거다. 뭐 이렇게. 뭐라고요? 예. 아,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두 번째 주간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K라면입니다. K라면. 또 요즘에 K라면 하면 이 연관 검색어처럼 떠오르는 게 네. 그 지난 금요일에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만 원 넘기면서 황제주에 올라선 삼양식품이죠. 네, 오늘은 112만 5천 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여전히 황제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 100만 원을 돌파한 날에 증권사 13곳이 목표 주가를 한꺼번에 올려잡았는데요. 이 증권사들 목표가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네. 애널리스트들이 꽤 과감해졌습니다. 보통 125만 원에서 145만 원 사이 이렇게 잡아놨고 한 증권사는 170만 원까지 부른 것도 나왔습니다. 이 시장의 시선이 얼마나 호의적인가, 좀 관심이 뜨거운가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외 수출 증가가 주가 상승에 좀 동력이 된 것 같은데 이 한국 라면 수출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건가 봐요? 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1분기에 라면 수출액이 3억 4,400만 달러 기록했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27%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라면 수출 규모는 5년 사이에 2배로 불어났을 정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운맛 유행 이게 확산이 되면서 중국이나 미국 같은 기존의 거대 시장뿐만 아니라 아세안, 유럽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출이 늘고 있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대목입니다. 또 이 중동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한국 식품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은 곳이었는데요. 이색적인 맛을 찾는 트렌드로 매운맛을 이제 선택하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해외에 아직 K푸드 침투율이 높지 않은 곳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신규 수요 창출할 여지가 크다 이런 기대를 받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라면이 여기까지 진출을 했다고 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곳들도 많다고 하죠? 네, 일례로 농심이 올해 3월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럽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마케팅을 바짝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이제 관광 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이제 여기서 수상버스에 신라면 광고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페루에서 마추픽추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이 근처에 있는 관광 도시에 신라면 분식이라는 상점을 열었어요. 1호점을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3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에서는 방문객들이 직접 라면을 조리해서 시식을 하실 수가 있고 2층부터는 이 브랜드 스토리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으로 꾸며놨습니다. 마추픽추 보고 그다음에 분식집 가서 갓 끓인 이 한강라면 스타일의 라면을 먹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경험이네요. 이 라면 한 그릇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뭔가 브랜드와 관련된 콘텐츠를 좀 전달하는 그런 것까지 노린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세계 주요 관광지에 이런 마케팅 활동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오뚜기 사례도 보면 올해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베트남 공장에서 수출용 진라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 공략으로 시작을 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새로운 할랄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 세 번째로 가져온 주간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점점점 준비했습니다. 점점점. 네. 이게 뭐예요? 소위 국민 메신저라고 하는 카카오톡 이거 쓰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요. 메시지 입력 중 상태 보기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나의 대화 상대가 이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는 동안에는 말풍선이 뜨는데요. 여기에 노란색 점 3개가 위아래로 짜잔짜잔 움직이는 거를 내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거 저도 봤어요. 네. 그 반대로 내가 메시지를 입력하는 동안에도 상대방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론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감시당하는 기분 든다. 또 그럴 수 있겠네.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줘야 되냐 이런 네. 항의가 카카오에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에서는 실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끼리 대화하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마음에 썩 들지는 않거든요. 소장님은 이 기능 어떠세요? 저도 이거 써봤는데 네. 이제 내가 입력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곤란한 얘기를 할 때 썼다 지우고 뭐 맞아요. 멈췄다가 생각하다가 이게 다 티가 나는 거라서 네. 서로 좀 민망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문자창을 입력하다가 아이고 국이 넘치네 하고 하다 말고 가버렸다가 다시 오면 이게 그대로 계속 남나 봐요. 하루 종일 점점점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대화방 보면서 누가 뭘 쓰네 하고 들어가 보면 나야. 내가 어제 쓰다만 그 글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글쎄요. 저도 좀 긍정적인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에는 뭐 카톡 안 쓰고 싶어도 업무용으로 어쩔 수 없이 쓰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저도 네. 뭐 그중 하나고. 근데 제가 뭐 입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회사 선배들이 다 보고 있다. 이거 솔직히 저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뭐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사실은 다른 메신저 앱과 비교하면 좀 늦게 나온 축에 속해요. 왜냐면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뭐 인스타그램, DM도 그렇고 페이스북 메신저도 그렇고 페이스북 메신저는 소리도 나요. 그리고 텔레그램, 뭐 왓츠앱 이런 거에는 이미 있던 기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카카오톡은 월간 이용자가 현재 4,910만 명이거든요. 근데 국민의 96%가 카카오톡을 쓰는 셈인데 이용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소한 변화에도 좀 민감한 반응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어방목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계실까 봐 기능을 끄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인수님께서 네.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어요. 네. 어떻게 안 보이게 이거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 기능이 아직 정식 출시가 아니어서 비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화면 맨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전체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전체 설정. 네, 그럼 메뉴가 또 여러 개가 쭉 나옵니다. 화면을 좀 아래로 내리시면 실험실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메시지 입력 중 상태 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노랗게 V자 체크가 돼 있다면 한번 눌러서 끄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입력하는 동안 상대방이 알 수 없게 되고요. 또 상대방이 입력할 때도 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뭐 들어보고 실험실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안 보인다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옛날 버전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앱을 한번 업데이트를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네. 백현미님께서 메시지를 입력하는 거 저는 오히려 편하던데요. 대화할 때 상대방을 기다려줄 수 있다고. 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기다려줄 수 있어서 좋다. 근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놀랐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카카오톡이 그 실험실에서 보통 이제 새 기능을 선보이고 또 반응이 좋으면 정식 기능으로 집어넣고 이러고는 하는데 이번에 반응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 게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기껏 실험한 게 뒷북이냐? 뭐 이런 얘기도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IT 업계 분들 얘기 나눠보면 카카오가 좀 감이 떨어졌나 뭐 약간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글로벌 메신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제공하던 기능을 이제서야 뭐 실험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적용했다는 게 좀 뒤늦은 감이 있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카카오가 쪼개기 상장이나 뭐 먹튀 논란, 상생 논란 뭐 이런 것들 구설수가 좀 누적이 된 탓에 좀 대중 한쪽에서는 미운 털이 박힌 약간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뭘 해도 그냥 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사실 그 팬데믹 시기에는 네. 그 우리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때는 거의 뭐 국민주였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네카오라고 불리면서 네. 주도를 했던 종목인데 카카오 종가가 오늘 37,250원입니다. 최근 1년 동안 4만 원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4년 전 여름이 최고점이었어요. 그때보다는 70%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좀 회복이 요원한 상황이긴 한데 다양한 실험도 하고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찾아서 주주들을 많이 웃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면우 기자님 덕분에 지금 카카오톡에서 설정 바꾸신 분들 굉장히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가현님께서 방금 알려주신 대로 설정했어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노태호님도 고맙습니다. 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듣고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 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태환님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심어왔는데 벌들이 수정을 해야 열매가 많이 열린다고 해서 아파트 꽃밭에 나누셨대요. 그랬더니 방울토마토 열매가 하나 달렸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어머나 귀여워라. 맞아요. 그 실외에서 키우면 벌도 그렇고 나비도 그렇고 나방도 그렇고 자유롭게 올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또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저녁에 오늘 어뉴스에서 들으신 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정님께서 어소장님 안녕하세요. 어소장님 평소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나요? 무슨 운동하세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운동을 요즘에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한다면 코어 운동해요. 코어 운동 그리고 다리 운동, 어깨 펴는 운동해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서 글 쓰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등도 굽고 거북목도 되고 무엇보다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스쿼트하고 밴드로 이렇게 쫙 잡아당겨서 팔을 뒤로 넘겼다가 앞으로 넘겼다가 그것도 하고 그럽니다. 코어가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이것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꽃이 피는 식물의 90%, 우리가 먹는 농작물의 75% 이상을 번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식량 가격 폭등과 생태계 균형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꿀을 저장하고 생산하는 곤충으로 식물의 수분 활동에 큰 역할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잘 들으셔야 돼요. 1번 꿀벌, 2번 기다리다 지친 땡벌, 3번 라이벌.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또는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오브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브랜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만나볼까요? 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날씨가 더워지면 생각나는 과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수박? 그쵸? 수박 있을 것 같고 사실 여름 되면 그냥 전반적으로 과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깎아야 되니까. 아, 그러시구나. 네. 포지션이 또 그렇게 되시는군요. 네. 네, 그 맞습니다. 뭐 이런저런 과일들 많이 좋아하시는 게 각각 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브랜드에 대해서 저도 항상 준비를 하는데요. 네. 그 제품을 가져오거나 그 옷을 입거나 이렇게 해보려 했는데 사실 오늘은 과일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가져오려 하다가 쉽지가 않아서 힌트를 제 옷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입고 있는 옷에 여기에 농구팀 이름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마이애미 히트라는 팀인데요. 네. 바로 열이라는 뜻을 가진 농구팀인데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열대 과일로 유명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그거를 그렇게 연관을 겨우겨우 지으신 거예요? 연결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파인애플과 바나나가 대표적인 열대 과일일 것이고요. 네.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단 것들 땡기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뭐 뷔페 저도 사실 이번 주에 휴가거든요. 휴가를 갔다 오면서 보홀을 갔다 왔는데 네. 필리핀 보홀이다 보니까 다양한 바나나와 파인애플 정말 많이 먹고 왔는데 정말 달았습니다. 뷔페 식당이나 마트를 가도 이제 바나나나 파인애플은 손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게 정말 귀한 과일이었다라고 맞아요. 해요. 맞아요.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980, 90년대만 해도 바나나 한 개 먹는 게 굉장히 부의 상징이기도 했다. 맞아요. 그래서 대신에 바나나 우유 먹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과일 선물 세트에 파인애플 하나 쫙 꽂혀 그렇죠. 있으면 큰 선물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웠던 과일 이제는 쉬워졌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쉽게 먹게 해준 사람, 그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제 브랜드로 남은 창업자들로 돌아왔습니다. 즉, 이 브랜드의 이름 자체가 창업자의 이름이고요. 그 회사 이름은 돌이라는 회사입니다. 돌.
이 돌이라는 브랜드 사실 많이 봤고 저도 사실 오늘 새벽에 배송을 온 거에 바나나 있었는데 그쵸. 연락하시지 들고 올 텐데. 근데 이 돌이라는 브랜드 많이 보긴 했는데 이게 사람 이름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창업자 제임스 돌이라고 하네요. 이 제임스 돌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도 요즘에 취미가요. 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브랜드를 봤을 때 저게 사람 이름일까? 아닐까?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좀 습관, 취미, 직업병처럼 직업병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돌이란 브랜드를 봤을 때 사실 좀 이름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설마 이름일까 했는데 제임스 돌이라는 사람의 브랜드였습니다. 자, 창업자 제임스 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 하는데요. 제임스 돌은 1877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이 하버드 대학교도 있고요. 굉장히 교육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그의 집안 역시 유럽인들이 북미 대륙에 처음에 정착했던 이 청도교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고요. 할아버지는 성직자였습니다. 이러한 독실한 청도교의 집안에서 태어난 제임스 돌은요. 공부도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를 갔는데 전공을 농업을 했습니다. 농대를 나왔는 것이고요. 네. 농업을 전공을 하면서 농업 좀 관심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1899년에 학교를 졸업합니다. 집이 그래도 잘 좀 살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졸업 선물로 $50를 받았는데 그는 사업가의 꿈을 이제 몽글몽글 키워갔었나 봅니다. 이 $50를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는 대신에 저축을 했고요. 네. 계속해서 돈을 모아서 $10,000가 넘는 $16,000를 모읍니다. 이야. 정말 많은 돈이고요. 뭐 지금의 그 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2살의 나이 대학을 갓 졸업한 그는요. 이 태평양에 위치한 하와이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니 하버드 농대를 졸업해서 돈을 모아서 하와이로 간다? 이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뜬금없는 그런 행보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뭐가 뻥 뚫려 있는 것 같으시죠? 네. 갑자기 하버드 농대를 졸업해서 왜 하와이를 갔을까?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서 또 역사적인 배경 스토리 설명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와이는요 원래 이 폴리네시안이라고 하죠. 하와이안 원주민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네. 평온하게 오랜 기간 살았었고요. 여기에 이 카메하메하 1세가 통일을 하면서 하와이 왕국이라는 원주민 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미국인들이 하와이를 왔는데요. 굉장히 네. 날씨도 따뜻하고 아주 땅도 비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뭘 키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키우게 된 것이 사탕수수입니다. 이 설탕을 사탕수수. 만드는 원재료죠. 이 사탕수수 농장을 지어야겠다라고 해서 많이 지었었고요. 미국인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원주민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흥미로운 일이 터집니다. 바로 네. 이 관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관세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때도 관세가 있었는데요. 이 하와이가 그때만 해도 외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금이 있겠죠. 관세가 있을 겁니다. 미국인들은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이 설탕을 미국 현지로 갖다 놨는데 이게 관세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관세로 해달라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무관세를 했었고요. 네. 그랬는데 이 무관세가 계속하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계속 늘어났고 이 하와이 왕국에서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탕수수 농장을 국유화해버립니다. 당연히 미국 사업가들은 우리가 돈 벌려고 여기 왔는데 이거를 국영화해버린다? 이 사업이 망해버린 것이죠. 바로 쿠데타, 반발을 일으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가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893년도의 일이고요. 이 하와이 왕국이 몰락해버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총도 있었고요. 미국인들이 아무래도 힘이 세다 보니까 쉽게 왕국이 무너져 버렸고요. 바로 이듬해죠. 1894년에 하와이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미국 사업가들이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화국의 첫 대통령이 뽑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샘퍼드 돌이라는 사람입니다. 샘퍼드 돌? 아까 돌 우리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 뭔가 아까는 제임스 돌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임스 돌이었죠. 그러면 제임스 돌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돌가라고 해야겠죠. 이 돌 가문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와이라는 땅을 뺏은 사람이 쉽게 말씀드려서 제임스 돌의 육촌 아저씨입니다. 가족 관계고요. 그러니까 제임스 돌의 아버지가 바로 이 샘퍼드 돌과 사촌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돈은 모아놨고요. 사업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지? 미국엔 내 땅도 없고 비싸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제임스 돌을 본 이 샘퍼드 돌이 제임스
하와이로 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미 공화국의 대통령이었고요. 이 하와이가 사실상 자기의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만큼 많은 땅을 잘 쓸 수 있었던 샘퍼드 돌은 제임스 돌복의 돌에게 미국으로 오라고 제안을 했고 제임스 돌은 1899년에 하와이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임스 돌이 하와이에 와서 우리가 지금 아는 뭐 파인애플이든 바나나든 그건 바로 심고 그렇게 사업을 한 거예요? 도착을 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22살의 제임스 돌은요. 네. 자, 이 땅에다가 뭘 키워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뭐 사탕수수는 워낙 잘 크는 거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요. 또 전공이 또 농업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작물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높았고 64에이커의 땅을 받았습니다. 돈은 좀 줬겠지만요. 그게 축구장이 약 37개 정도의 와. 크기라고 해요. 상당히 큰 땅이고 이 땅에다가 뭘 심을지 여러 가지 작물을 테스트해본 결과 여기는 이 파인애플이 잘 자라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인애플을 심게 됐고요. 농사는 그의 예상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달콤하면서 가집이 많은 파인애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었고요. 이것을 미국으로 보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항공 운송도 보편화 안 돼 있을 테고 이제 배로 보내려면 이제 뭐 각진 그런 상품 물건들도 아니고 뭐 파인애플 같이 이게 굉장히 삐죽삐죽하고 뭔가 아무래도 과일이다 보니까 보관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배송해야 되냐? 이것을 배를 이용해서 미국까지 보내는 데는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통조림 기술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 파인애플 통조림 지금 또 많이 이용되는데요.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이 제임스 돌이 이 통조림 기술을 도입해서 이 파인애플을 이동시키고 미국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조림 공장을 만들었고요. 이 파인애플을 대량 생산해서 미국 본토까지 보냈고요.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이 품질 좋은 통조림 파인애플이 미국 본토로 본격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네, 이 농장에서 농사를 지은 지 2년 만인 1901년 이 파인애플 재배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회사를 세웁니다. 그때 이름은요. 이 하와이안 파인애플 컴퍼니입니다. 아예 대놓고 우리는 파인애플 전문 회사다. 그리고 하와이에 기반을 한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사업 정말 잘 됐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파인애플은 굉장히 희귀한 과일이었고요. 네. 그렇게 인기를 계속해서 가져갔고 미국 잡지에 전국 단위 광고를 한 최초의 회사가 또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파인애플 맛있어요라고 광고를 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파인애플을 열광적으로 사 먹은 것입니다. 인기가 많은 건 좋은데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웬만하면 파인애플 있는 그대로 잘 안 그렇죠. 사게 되거든요. 그 껍질이 절반이니까 딱딱하고 그 두꺼운 파인애플 껍질 이거 결국에는 누군가는 다 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중노동이죠. 사실 저도 조금 싼 원래 있는 그냥 파인애플 살까 하다가도 이 슬라이스 된 걸 또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달라붙어도 하나 까는 게 너무 시간이 원래 걸렸었는데요. 또 돌의 기술자 헨리 지나카라는 또 인물이 이걸 또 개발합니다. 1분에 100개까지 깔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는데요. 그 기계 이름이 바로 지나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람 이름을 또 땄었고요. 네. 이 기계까지 개발되면서 이제 파인애플은 대량 생산에 대량 제조 그리고 대량 운송까지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완전히 산업의 표준을 하나 만든 그 시기가 됐군요. 근데 이후에 이 돌이 라나이 섬 전체를 이제 파인애플 농장으로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체를 농장으로 하면 이거는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였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게 작은 건 아니었는데요. 네. 1922년 돌은 이제 전 세계적인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보스턴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투자해라. 내가 진짜 우리 집안을 부자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 투자금을 바탕으로 2만 에이커에 달하는 땅을 샀습니다. 아까 시작이 64에이커였거든요. 네. 그보다 얼마나 많은 땅을 샀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섬 자체가 이 파인애플 섬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많은 파인애플을 이 섬에서 생산했고 전 세계 파인애플의 75%가 이 당시에 이곳에서 생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꼬꼬부 많이 듣다 보면 이쯤에서는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이제 이게 훌륭한 크게 성장하는 기업은 항상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알죠. 이쯤에서 위기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전문가가 다 되셨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위기가 또 발생합니다. 1920년대 잘 나갔었고요. 네. 이 성공한 브랜드들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흥해서 20세기 중반쯤에 위기를 많이 겪는데 여기도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1930년대 이 대공황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이 대공황이 터지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파인애플을 사 먹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너무 많은 파인애플을 만든 겁니다. 이 과공급이 되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1932년 이 대공황이 한창일 때 제임스 돌은 회사 경영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사실상 쫓겨난 것이고요.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큰 부동산 회사였던 이 캐슬앤쿡이라는 회사가 이 지분 21%를 인수해가면서 이 공동 경영에 나섰는데요. 캐슬앤쿡은요, 이 사업을 같이 하더라도 이 돌이라는 브랜드는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 파인애플에다가 돌 도장을 찍고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샌퍼드 돌 여기에 첫 대통령을 했었던 사람은 제발 돌 브랜드만은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하와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샌퍼드 돌이 얼마나 미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반대로 이 파인애플 했는데 돌이라는 게 빠지면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 관철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하와이 원주민 입장에서는 우리의 왕국을 몰락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사람이니까 미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돌은 써야 된다. 이후에 이 돌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뭐 창업자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돌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제임스 돌은요, 1948년에 공식적으로 은퇴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이 파인애플 왕국에서 물러난 셈인데요. 그리고 그의 별명, 이 파인애플 킹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국을 만든 사람이 공식적으로 떠나게 된 것이고요. 1958년에 이 제임스 돌은 이 파인애플 왕국을 건설한 하와이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가 죽은 후에 돌이 아까 말씀드렸던 캐슬앤쿡과 완전 합병을 하게 되면서요. 처음에 회사 이름이 하와이안 파인애플 컴퍼니였는데 네. 이때 회사 이름을 돌 파인애플 컴퍼니로 아예 바꾸게 됩니다. 사실 이 브랜드가 탄생한 것 자체는 그가 죽은 이후에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을 또 인수한 데가 1985년도에 이 언론 재벌이죠. 이 네. 데이비드 머독이 이 회사를 인수합니다. 지금도 이 돌 브랜드의 일대 주주는 이 머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렇게 글로벌 파인애플 기업이 된 회사는 이 과일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지금의 돌이라는 브랜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와이를 대표하는 과일, 뭐 이런 파인애플이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로부터 탄생됐다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참 이런 걸 찾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네. 지금은 대단히 맛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했던 이 돌이라는 브랜드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어찌 보면은 재산을 뺏어서 만들어진 제국이다라는 것이고요. 하와이에도 지금 가면요, 돌의 생애와 남긴 유산들을 둘러볼 수 있는 돌 파인애플 농장이 있습니다. 네. 이거 투어나 여기 아이스크림도 되게 맛있고 유명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와이 왕국을 무너뜨린 가문이면서 또 하와이를 대표하는 산업을 만든 가문이기도 한 돌이 회사를 세울 때는요, 우리는 품질도 품질을 중요시해서 이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돌이라는 사람은 이제 없지만요, 이 파인애플과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영상으로 그 또 하와이에 있는 바나나 농장에서 어떻게 바나나를 따서 보내는지 이걸 영상으로 봤거든요. 와, 근데 농장 크기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농장에 케이블로 한 그렇죠. 줄기차로 바나나가 가고 일일이 손으로 다 제거를 하면서 포장을 하는데 초록색인 상태로 이렇게 탁 담겨가지고 중간에 익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오더라고요. 보고서는 와,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네요. 너무 재밌네요. 돌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이야기여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임명수님께서 어제 아이가 영어 지문에 나왔다고 파인애플 어원 알려줬는데 오늘 여기서 들으니 더 반갑네요. 파인애플 처음 접했을 때 그 모양이 소나무 솔방울, 파인콘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맛은 과일 같아서 파인애플, 즉 솔방울 사과라고 부른 것이다. 이렇게 저도 이 이야기는 몰랐는데. 자녀분 너무 똑똑한데요. 저희 아이는 엄마 한 입 베어 먹은 사과가 뭔지 알아? 뭔데? 파인애플 이렇게 얘기하던데 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꿀을 저장하고 생산하면서 식물의 수분 활동에 큰 역할을 하는 곤충이었는데요. 정답은 1번 꿀벌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은요. 첫 번째, 집 나간 꿀벌을 찾습니다 라고 보내주신 6873님, 그리고 전 벌이 너무 예쁘고 좋아요. 고모부가 꿀벌 양봉장 하시거든요. 와, 4022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67세 쌍둥이 할머니요. 마트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신 7825님, 이렇게 세 분에게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할까요? 박희정님께서 정보도 얻고 다른 분들 댓글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청취자분들의 센스가 정말 날이 갈수록 대단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하면서 듣고 계시다는 2928님도 계시는데 손님들도 들으면 좋은 방송 같아서 볼륨 업 시켜서 듣고 있다고. 저희 방송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다들 안목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들으면서 문 닫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